안녕하세요. 사연 채널 구독자 여러분. 저는 2달여 전부터 사연 채널의 애청자가 된 30대 후반의 여자입니다. 저는 현재 망원동에 거주 중이에요. 이곳에 이사 온 지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TV에만 나오고 SNS상에서 맛집이며 예쁜 카페로 유명한 이 동네에 제가 이사 오게 될 줄 몰랐네요. 1년 전쯤 이사를 왔습니다. 대전에서 이곳으로 이사 오게 된 터라 동네 친구도 없고 내가 잘 모르는 지역에다 특히 이혼을 하고 나서 온 터라 저는 많이 우울해했어요. 이혼한 전 남편이 생각나서라기보다는 그냥 내 상황 자체가 우울했다고 해야 할까요? 왜 나에게만, 왜 내가 그런 사람을 만나서라는 생각에 저 스스로를 많이 미워했습니다. 엄마, 이것 봐! 그래서 저와 함께 서울로 올라온 아들아이는 혼자서 일어나고 혼자 밥을 해먹고 혼자 등교를 하였죠. 10살짜리 아이가 어떻게 그렇게 했는지 지금도 그 당시만 생각하면 아들에게 미안할 따름입니다. 하루는 아이가 학교에서 그렸다며 제게 스케치북을 보여줬어요. 그 안에는 앞치마를 두른 채 커피를 내리고 있는 제 모습이 있었죠. 그림의 주제는 나의 부모님이 어떨 때 가장 멋져 보이나요? 라는 주제였습니다. 저는 결혼 전부터 카페를 운영해왔고 결혼 후에도 쭉 그 일을 해왔었죠. 그러다 이혼을 하면서 모든 걸 포기한 채 손을 놓고 있었어요. 아들아이는 저를 꼭 안아주며 얘기해 주었습니다. 엄마는 카페에서 일할 때 제일 크게 웃잖아? 나는 엄마 웃는 게 제일 좋거든. 그래서 엄마가 커피 만들 때가 제일 멋져 보여. 그 말을 듣는데 정말 머리가 띵 하더군요. 내가 세상의 전부인 이 아이를 두고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있었던 건가.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다시 마음을 잡고 친정아버지의 도움으로 카페를 다시 시작하게 되었어요. 원래 손재주가 좋았던 터라 홀케이크까지 함께하니 가게를 찾아주는 손님들이 많아졌죠. 왜 길을 지나다 보면 아는 사람인가 하고 놀라거나 반가울 때가 있잖아요. 저는 하루의 절반 이상을 카페에서 있다 보니 손님들을 보며 그럴 때가 있답니다. 며칠 전에는 내가 아는 사람인가 하고 심장이 덜컹했던 적이 있었네요. 제 전남편인 줄 알고 말입니다. 전남편이 폭력적이었다거나 하진 않았어요. 하지만 그가 하는 행동이 저를 정신적으로 지치게 했죠. 어떻게 보면 정신적 폭력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저는 남편과 13년의 결혼 생활을 유지해왔습니다. 이따금 주변에서는 그 정도 살았으면 그냥 참고 살지 그랬냐 하는 몇몇 친척 어른들이 있기는 한데 그거는 당신들이 당사자가 되어보지 않았으니 그렇게 말하는 거죠. 저라고 이혼하고 싶었겠습니까? 그러나 사람 고쳐 쓰는 것 아니라고 전 남편이라는 그 사람은 도저히 나아질 기미가 안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일을 좋아하는 남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성실하고 부지런한 거 좋죠. 저도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다면 몇 번의 사업 실패, 재도전을 믿고 응원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그냥 사업에 중독된 사람이었어요.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대표님, 사장님 소리에 미쳐 있었죠. 나는 남 밑에서는 죽어도 일 못해. 자기가 봐도 그렇지? 나는 진취적인 사람이라잖아. 자기가 일을 해야 번듯이 설 수 있다고. 그 사람은 곧 죽어도 자기가 주체가 되어 일을 해야 하는 사람이었어요. 말이 좋아 진취적인 사람인 거지 누군가 자기한테 지적을 한다거나 충고를 하는 건 절대 못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은 저와 결혼하기 전부터 큰 고깃집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시청과 회사 단지가 모여있는 곳에 자리를 잡고 있었죠. 저는 결혼 전까지만 해도 그 사람 가게가 매우 잘 되는 줄 알았습니다. 늘 가게가 북적였으니까요. 그런데 손님 중 절반 이상이 자기 친구들이었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았습니다. 가게를 둘러싸고 시청과 여러 사무실이 있으면 가게가 안 될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운영하는 가게는 그 흔한 단체 손님은 사막에서 바늘 찾기보다 어려웠습니다. 저는 당시에도 카페를 운영하고 있었던 터라 저도 제 장사하기에 바빠 남편 가게는 아주 가끔 들렸었죠. 제수씨. 제수씨 오랜만에 봬요. 당신 왔어? 웬일이야? 전화라도 하고 오지.
내가 그럼 우리 여보 좋아하는 차돌박이 빼놓았을 텐데. 그럴 때마다 남편은 늘 자기 친구들과 술을 마시느라 취해 있었습니다. 가게는 뒷전이고 자기 친구들 데리고 와서 자기들끼리 고기며 술이며 잔뜩 먹고 놀기 바빴습니다. 가게에 있는 직원들 보기도 얼마나 민망한 줄 몰라요. 자기가 가게 운영하는데 친구들 와서 매상 올려주고 그러다가 한두 잔 받아먹는 거야. 그럴 수 있죠. 가끔 지인들한테 서비스를 줄 수도 있고요. 하지만 그 사람은 그냥 자기 친구들이랑 놀 곳이 필요해서 가게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자기야, 술 좀 그만 먹어. 아직 마감도 안 끝났는데 손님들 보기 민망하잖아. 진짜 좋은 말로 할 때 그만 먹고 밖에 나가서 술 깨고 와. 아이, 좀 당신 너무 빡빡하게 군다 진짜. 술 몇 잔 마신다고 무슨 큰일 안 나. 참네. 여기는 당신이 하는 카페랑은 분위기 자체가 다른 곳이야. 주인도 같이 술 한잔 해야 손님도 흥이 오르지. 저게 말인지 방귀인지 대체 저런 소리는 어디서 나오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말이 되나요? 주인이 칠렐레 팔렐레 술에 취해서 냄새 풀풀 풍기며 계산해주면 어느 손님이 좋아할지. 그거를 보고 있자니 속이 뒤집어졌습니다. 몇 번이고 제가 남편한테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도 나아질 기미가 안 보였죠. 하다못해 제가 남편 친구들한테까지 쓴소리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가게 오는 거 하나도 달갑지 않으니 오지 말아달라고 말이에요. 가게 운영하는데 도움이 안 되는 차라리 마감하고 가게 문 닫고 친구들끼리 놀던가. 아니면 아예 오지 말라고 말입니다. 끼리끼리 논다고 능글거리며 기어코 가게에 퍼질러 앉아있는 인간들이었죠. 죽치고 앉아서 술 먹는 것도 꼴보기 싫은데 남편과 그 친구들은 사고까지 쳐댔습니다. 여기요. 맥주 한 병 더 주세요. 그날은 남편 놈 가게가 바빠서 제가 카페를 마감하고 일을 도와주고 있었어요. 자욱한 고기 냄새에 딩동거리는 테이블 벨소리까지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었죠. 사연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 중에도 가게를 운영하시거나 아니면 손님으로 가보신 경험은 다들 있으시잖아요. 너무 바쁘면 아무리 배를 눌러도 자꾸 해당 테이블로 가는 게 미뤄지게 됩니다. 그날이 그랬어요. 저기요. 여기 맥주 좀 줘요. 맥주. 여보, 나 지금 테이블 가야 하니까 당신이 저쪽 테이블 얼른 가봐. 아이, 그 자식 그거 성격 더럽게 급하네 진짜. 바쁜 거 안 보여? 세상에, 술이 잔뜩 오른 남편 놈이 손님이 계속 배를 누르자 저렇게 얘기했어요. 엄청나게 크게 말입니다. 해당 테이블은 30대 초반 정도로 보이는 남성 손님 3명이 있었죠. 가게 안이 잠시 웅성웅성하더니 순식간에 고성이 오가기 시작했어요. 남편 놈은 그 손님 테이블을 향해 삿대질하며 난리를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누군 줄 알고 지금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냐며 말이죠. 아니 그럼 식당에서 가게 주인이랑 직원한테 주문하지 누구한테 하나요? 야야, 내버려둬. 요즘 어린 놈들 뭣도 모르고 나대는 거야. 내버려둬. 그런데 친구라는 놈들은 남편을 말리진 못할 망정 자기들도 취해서 불난 집에 부채질 해댔습니다. 정말 최악이었어요. 이미 다른 테이블 손님들은 인상을 찌푸리며 서둘러 가게 밖으로 나갔고 테이블은 쓰러뜨려지고 병은 바닥에 떨어져 깨지고 난장판이 따로 없었습니다. 가게 직원들은 경찰에 신고하고 저와 함께 손님과 남편을 말리고 난리가 났죠. 경찰은 왜 이렇게 안 하는 것인지 마음이 조급했습니다. 그러자 남편 놈이 하는 말에 실소를 터뜨릴 뻔했었네요. 상대방인 30대 초반 손님들이 좀처럼 기가 꺾이지 않자 그 인간이 한 말이 뭐였는 줄 아세요? 이것들 보게. 야, 나 해병대야 해병대. 니들 땅개 출신이지? 딱 봐도 삽질이나 했을 것들이 말이야. 어디서 해병대 무서운 줄을 모르고 말이야. 정말 민망하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든 말든 남편과 그 친구들은 자기들이 해병대를 나왔다며 개소리 해댔죠. 말 그대로 개싸움이었던 그날의 싸움은 경찰이 오고 나서야 정리되었고 남편 놈이 홧김에 던진 상대방 핸드폰 값을 물어주기까지 했습니다. 그날 그 사건 이후 당사자였던 그 손님들은 물론이고 자리에 있던 다른 손님들 입에서 입으로 가게에서 벌어진 일과 그동안 남편 놈이 설렁설렁 대충대충 했던 가게 일이 한데 뒤섞여 결국
가게는 문을 닫고 말았죠. 자기 실수로 문을 닫아놓고도 남편 놈은 끝까지 자기 잘못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우겼어요. 당신은 그냥 가게 하지 마. 결과를 봐. 잘 됐어? 가게 소문 안 좋게 나서 주변 가게 사장님들까지 당신한테 손가락질하고. 그냥 이제 그만하고 그냥 우리 아빠 밑으로 들어가. 거기서 그냥 좀 성실히 조용히 일해. 내가 미쳤어? 내가 몇 번이나 말했지. 나는 남 밑에서 일을 못해. 그리고 내가 장인어른 밑에서? 내가 미쳤어? 내가 장인어른한테 무슨 소리를 들으려고. 절대 안 가. 내일 내가 알아서 할 거니까 당신은 걱정하지 마. 저희 친정아버지가 운영하시는 인테리어 업체에 가서 일하라고 했어요. 제가 봤을 때 그 사람은 사업을 할 그릇도 안 되었고 그럴 능력이 제로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그 자식은 자기를 인정하지 않고 저희 아버지 밑에서 죽어도 일 못한다며 끝끝내 또 다른 사업을 시작했죠. 물론 그때부터 저는 내 돈은 내 돈, 네 돈은 네 돈, 정확히 선을 그어 남편 놈과의 돈 관리를 철저히 분리했습니다. 하고 많은 것 중에 왜 이걸 한다는 거야? 이게 요즘 대세라니까. 남편 놈이 고른 또 다른 사업은 다름 아닌 주점이었습니다. 노래도 부를 수 있고 술도 마실 수 있는 그런 공간 있잖아요. 젊은 층을 타겟으로 하다 보니 더더욱 트렌드에 민감할 수밖에 없었죠. 이전 사업장보다 더 많은 인테리어 비용도 들어가고 직원들도 죄다 젊은 20대 직원으로 뽑아야 했습니다. 그놈 말로는 뭐 또래끼리 응대를 해야 쿨하게 사업장이 돌아간대요. 참, 손님을 응대하는데 쿨한 건 뭔지. 하여튼 허세 가득한 인간이었습니다. 어디서 주워들은 말은 다 쓰려고 했죠. 저는 당연히 말렸습니다. 하지만 그 인간은 자기 이제 정신 차렸다. 절대 친구들도 가게 안 부를 거다. 만약 불러도 나는 절대 같이 어울리지 않을 거라고 장담하더군요. 믿지 않았습니다. 이번엔 내가 진짜 절대 술은 입에도 안 된다. 잘도 그러겠다. 진짜라니까. 나 이번에 반성 많이 했어. 그래, 그러겠지. 내가 각서라도 쓸까? 각서 쓸게. 그래, 쓰자. 나 한 번 한다면 하는 놈이야. 내가 진짜 이번에 대박 터트린다.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 인간 자기가 끄적끄적 각서를 쓰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게 척하니 자랑스럽게 내밀었습니다. 자기가 약속을 못 지켰을 때에 관한 걸 저보고 적어달라고 말이에요. 한참을 들여다보다가 옳다쿠나 하고 이것저것 적었습니다. 약속을 어길 때에는 사업을 그만둔다. 약속을 어길 때에는 직장인으로서 삶을 산다. 위의 두 가지 사항에 대하여 두말하지 않는다. 어찌 보면 너무도 간단하고 어이없는 내용이죠. 하지만 저에게는 정말 중요했습니다. 저는 돈보다도 남편이 아빠로서 그리고 가장으로서 좀 중심을 잡길 바랐거든요. 저희 친정아버지가 제게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듯이 말입니다. 친정아버지가 인테리어 사업장을 크게 운영하고 계셨어요. 저희 아버지는 빈손으로 시작해서 혼자 힘으로 다 일궈놓으셨죠.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자라서인지 돈을 얼마나 버냐보다도 그 일에 대한 태도가 저에겐 가장 중요했습니다. 그래서인지 남편의 인생은 한방이라는 태도가 마음에 들지는 않았어요. 그렇게 각서까지 쓰고 시작한 두 번째 사업은 어땠을 것 같으세요? 어때? 여기가 2호점 자리야. 당신 카페랑도 가깝고 괜찮지 않아? 웬걸. 그 인간이 정말 정신을 차린 듯 했습니다. 가게를 운영하고 1년 가까이 될 동안 일하는 동안은 술을 입에도 대지 않았어요. 가게를 마감하고 간단히 마신다거나 집에 들어와서 마시는 정도였죠. 주점 사업이 그 사람이랑 잘 맞았던 건지 성실함과 그 사람의 감각이 섞이니 1년 6개월 정도 만에 2호점을 열게 되었어요. 저희 카페 근처에 2호점 자리를 잡게 되었죠. 아무래도 1호점은 상준이가 보게 하고 여기는 자리 잡을 때까지 내가 있어야 할 것 같아. 웬일이야? 당신 이렇게 잘해나가는 모습 보니까 나도 좋다. 그럼 장인어른도 드디어 나 믿어주시기 시작하셨는데 나 진짜 열심히 할 거야. 3호점도 금방이다. 남편은 새로 개업하는 2호점에 자기가 한동안 상조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본점은 이미 자리가 잡혔지만 2호점은 이제 시작하는 단계이니만큼 자기가 열심히 뛰어야 한다고 말이에요. 친정아버지도 그런 남편의 모습을 보며 좋아하셨죠. 그러면서 남편에게 사업자금을 보태주셨습니다. 물고가 튼 거면 주저하지 말고 밀고 나가라고 말이에요. 그제야 저도 친정아버지한테 당당할 수 있게 되었죠. 아빠 딸 잘 살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는 마음으로 말이에요. 사모님, 저희 아메리카노 10잔이요. 주원 씨가 오늘도 심부름 온 거예요? 주원 씨, 쿠키라도 하나 가져가요. 와, 정말요? 제가 사모님 쿠키 먹으려고 일부러 심부름 나온다니까요. 남편의 2호점 매장 역시 정말 잘 되었어요. 직원이 10명 가까이 되었고 늘 바빴습니다. 그중에서 막내 직원이었던 20대 초반의 여직원과 저는 참 가까워졌어요. 제 동생 같기도 했고 싹싹한 성격이었던 터라 저는 그 직원과 친했죠. 물론 나중에 그 직원과 어떻게 마주하게 될 줄 전혀 예상하지 못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저희 가정은 탄탄대로를 달리는 듯 했습니다. 남편 사업도 잘 되고 저도 안정적으로 돈을 벌고 있었으니 말이에요.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 탄탄대로는 땅끝으로 꺼졌죠. 사모님 큰일 났어요. 어떡해요? 어느 날이어요. 가게 마감을 하고 있는데 저와 친하게 지내던 남편 가게 직원이 헐레벌떡 저희 가게로 달려왔죠. 얼굴이 사색이 되어서 달려오는데 저는 사람이라도 죽은 줄 알았습니다. 그 정도로 다급하고 큰일이 난 것처럼 달려왔어요. 그 표정을 보는데 저까지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무슨 일이냐 묻지도 않고 곧장 그 직원을 따라 남편 가게로 달려갔어요. 가게 앞에는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모여 있었고 경찰차까지 와 있었죠. 여보, 사장님. 웅성거리며 모여있는 사람들 틈을 비집고 들어가니 경찰에게 인계당하며 가게 밖으로 나오는 남편의 모습이 보였어요. 그런데 남편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남편의 뒤로 제가 극도로 싫어하는 남편의 친구들이 보였습니다. 남편 놈이 고깃집을 할 때 하고 많은 날 가게에 죽치고 앉아 함께 술을 마시던 그 인간들 말이에요. 이번에도 역시나 남편은 저와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왜 경찰이 오게 되었는가 먼저 말씀드리자면 그 친구 중 한 명이 미성년자를 데리고 온 것이 문제였어요. 그 사실을 다른 손님들이 알고 경찰에 신고를 한 것이었죠. 저는 동네 사람들의 눈초리와 동정을 받으며 미성년자를 영업장에 들인 남편놈과 그 일행들이 있는 경찰서로 가야 했습니다. 남편놈은 머리를 쥐어뜯고 있었죠. 그러다 언뜻 저와 눈이 마주치기도 했습니다. 눈이 마주칠 때마다 속이 울렁거렸어요. 남편에게 실망해서였는지 지난밤부터 남아있던 체기 때문이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인간 얼굴을 보기가 역했습니다. 저도 몰랐어요. 제가 알고 그랬으면 미친놈이죠. 딱 봐도 어린애들이고만 대체 뭐 하시는 겁니까? 조카뻘 아니에요, 조카뻘. 저도 몰랐다니까요. 제가 알았으면 이 자식들 저희 가게에 발도 못 들이게 했을 겁니다. 저도 피해자예요. 남편놈 친구들은 술에 취해서 자기들이 무슨 소리를 하는 줄도 모르고 있고 남편놈 혼자 바락바락 소리를 지르며 억울해했습니다. 다행이라고 해야 하는지 남편놈은 정말 몰랐던 모양이었어요. 그 미성년자 아이들과 어울려 놓은 것도 아니었죠. 그렇지만 끼리끼리라고 자기 친구들이 아직 성인도 되지 않은 어린아이들을 옆에 데리고 술집에 들어오게 했다는 것 자체가 잘못인 거잖아요. 그 아이들, 제가 봐도 어린아이들이었어요. 어린아이들이 어른 흉내 낸다고 짧게 옷을 입고 화장한 정도였죠. 머리 끝까지 화가 났습니다. 화가 나는 것을 넘어서서 역겨울 정도였어요. 주원 씨는 먼저 들어가 봐요. 뭐 좋은 데라고 여기까지 와서 못 볼 거를 봐. 얼른 들어가요. 아니에요. 사장님이랑 사모님 일인데 제가 어떻게 그냥 가요. 저를 따라온 그 직원은 제 옆을 든든히 지켜주었습니다. 참 고마웠어요. 그래도 뭐 좋은 거라고 그 어린 친구를 붙잡아 둘 수는 없어서 가지 않겠다는 걸 억지로 택시 태워 보냈습니다. 그 친구를 보내고 저는 유치장 안에 들어가 있는 남편놈과 그 일행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참 말이 안 나오더군요. 세연아, 여보. 남편놈이 속삭이며 저를 부르더군요. 저는 무표정한 얼굴로 그 자식에게 다가가 섰습니다. 왜? 여보,
장인어른 아시는 분 중에 경찰 없어? 아, 나 진짜 잘못한 거 없단 말이야. 어? 네가 잘못한 게 없긴 왜 없어. 너나 저 인간들이나 똑같아. 잘못한 게 없어?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하니? 하, 당신은 진짜. 저희 친정아버지 지인 중에 경찰 일 하시는 분 없냐면 남편이 묻더군요. 자기가 미성년자랑 논 것도 아니고 자기 친구들이 데리고 와서 어쩔 수 없이 아무것도 모르고 당한 것이라고 말입니다. 저게 말이 되나요? 너 알아서 해. 나는 모르는 일이야. 당신 나한테 각서 쓴 거 기억나? 당신 이제 다 집어치워. 여보, 알았으니까 일단 장인어른한테 연락 좀 드려봐. 어? 내가 왜? 내가 당신 친구들한테 미성년자 갖다 붙여줬어? 당신 친구들이랑 당신이 알아서 해. 그 인간 끝까지 자기가 잘못한 건 없다고 하더라고요. 자기는 억울하다고 말입니다. 너무 역겨웠어요. 너 알아서 하라는 말만 남기고 그대로 집으로 돌아와 버렸습니다. 다음 날 오후쯤 되니 그 인간 꾀재재한 몰골로 집에 들어오더군요. 자기도 저한테 화가 난 것인지 아무 말 없이 방 안에 들어가길래 저도 모른 척 했습니다. 친정아버지는 가게는 잘 돼가느냐 물으시는데 그 사실을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그냥 거짓말했습니다. 잘 돼간다. 걱정하지 마시라고 말이에요. 그래? 송서방, 그 녀석이 이제는 좀 마음 잡은 모양이다. 아유, 이제야 한시름 놓이네. 내가 너 시집 보내고 나서 마음 편한 날이 한 번도 없었다. 이제는 마음이 좀 놓이네. 이제 우리 딸 결혼해서 사는 게 보기 좋다. 마음 놓인다고 하는 아버지의 목소리를 들으며 울컥울컥 차오르는 눈물을 꾹 참았습니다. 더는 걱정 끼쳐드리고 싶지 않았거든요. 남편이랑 나만 아는 사실로 묻어두고 잘 살아야 한다는 강박까지 생겼죠. 그래서 아이까지 키우며 더욱 열심히 카페 일했고 남편 가게 직원들까지 신경 썼어요. 그 사건이 있고 난 뒤로부터 가게 분위기가 뒤숭숭했거든요. 직원들도 남편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 상태였고 제가 책임지고 가게를 살려야 했습니다. 권리금 5천으로 낮추면 계약하겠다고 하던데 아유, 제 생각에는 더 시간 끄는 것보다야 그 정도로 맞춰 내놓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영업정지를 어떻게든 버텨내고 악착같이 영업재개를 했건만 결국 가게 문을 닫고 말았어요. 동네 장사였는데 안 좋은 소문이 퍼졌으니 당연히 발길은 끊겼죠. 미성년자를 받은 심지어 사장 지인들이 그 미성년자들이랑 가게에서 놀았다더라 하는 소문에 어떤 손님이 오겠어요? 당연히 발길은 뚝 끊겼죠. 그렇게 3년여 동안 잘 달려오던 남편놈의 두 번째 사업 역시 폭삭 말아먹고 말았어요. 자기 발등 자기가 찍은 셈이었죠. 상황은 극한으로 치닫는 느낌이었습니다. 남편의 두 번째 사업이 망하고부터 정말 지옥 같은 시간의 연속이었어요. 갑작스레 저 혼자서 가장이 되어야 했습니다. 혼자였다면 진작에 헤어졌을 거예요. 그렇지만 저와 그 자식 사이에는 아들아이가 있었고 그 아이를 위해서라도 결혼 생활을 유지해야 해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때는 그게 아들아이를 위한 선택이라고 생각했는데 참 멍청한 생각이었습니다. 엄마 이것 봐. 나도 이제 형이다 형아. 히히히. 우와 우리 아들 너무 멋있다. 진짜 형아 같아. 아들 내일 입학식에는 엄마 못 가. 아빠랑 같이 가면 돼? 맞아. 엄마는 바빠서 못 와. 그래도 아빠랑 가서 사진 많이 찍어서 올게. 엄마한테 많이 보여줄게. 아들아이의 초등학교 입학식에도 가지 못할 만큼 정신없이 바빴습니다. 그래도 감사했어요. 제가 바쁜 만큼 돈을 벌 수 있었으니 말입니다. 남편놈은 뭘 했느냐고요? 남편놈이 그 기간 동안 무엇을 했는지 확인하고 싶을 때는 아들아이의 그림 일기장을 보면 됩니다. 아들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고부터 2학년이 되던 해까지 남편은 늘 집에 있는 모습, 술 마시는 모습, 컴퓨터 앞에 앉아있는 모습으로 아이의 일기에 기록이 되어 있었어요. 당신 일 안 할 거야? 계속 이렇게 페인처럼 있을 거냐고. 애 보기에 민망하지도 않아? 그 사람은 두 번째 사업을 말아먹고 나서 컴퓨터에만 매달려 있었습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거 일이야, 일. 하여간 아무것도 모르면서. 너는 그 떽떽거리는 버릇 좀 고쳐라, 어? 그게 일이야? 게임 아이템 키우는 거? 그럼 좀 제대로 하던가. 그냥 당신 핑계거리 만들겠다는 이유로 거기 앉아있는 거 아니야? 나 희준이 데리고 친정 가서 지낼 거야. 저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곧 죽어도 직장을 구할 생각은 하지 않았어요. 왜 구하지 않느냐 물으면 대답은 항상 같았습니다. 나는 남 밑에서 일을 할 수 없는 사람이다. 나 같은 사람이 남 밑에서 일하는 건 재능 낭비야. 라고 말입니다. 그 재능 굳이 살리지 않아도 좋으니 보통의 아빠들처럼, 보통의 남편들처럼 남들 나가는 시간에 나가서 일하고 퇴근을 하는 그냥 평범한 삶을 살길 바랬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 사람은 결혼하면 안 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자기 혼자 자기 마음대로 하고 살아야 하는 사람인데 결혼했으니 자기도 괴로웠을 테고 가족인 저와 아들도 괴로웠죠. 아빠,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여보, 나 오늘 마감까지야. 희준이 밥 챙겨줘. 제가 출근할 때도 아들아이가 학교를 갈 때도 남편은 항상 작은 방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방에는 담배 냄새가 자욱했죠. 방문을 닫아두어도 문틈새로 새어나오는 담배 냄새 때문에 집안엔 퀴퀴한 냄새가 배어 있었습니다. 집은 편히 쉬는 곳인데 어느 순간부터 저와 아이에게 집은 불편하고 답답한 공간이 되었죠. 뭐? 너 지금 애 가지고 나한테 협박하는 거야? 협박? 내가 당신한테? 당신이 생각을 해봐. 나 우리 희준이 이런 환경에서 못 키워. 당신 하고 있는 꼴을 좀 봐. 애 일기장은 봤어? 애가 당신을 어떻게 그려놨는지. 내가 일을 안 하고 싶어서 안 해? 자금을 모아야 할 거 아니야. 그 자금을 땀 흘려서 구할 생각을 안 하고 쉽게 벌길 바라냐고. 세상이 그렇게 쉬워? 내가 얘기했지? 그렇게 어려우면 아빠 밑에 가서 일하라고. 저는 몇 번이나 얘기했었어요. 그렇게 다른 사람 밑에서 일하는 게 버거우면 친정아빠 밑에서 일을 배워서 인테리어 기술을 익히라고 말입니다. 그 뒤에 좀 배워서 자기 사업을 하라고 말이죠. 그런데 또 그 인간은 죽어도 아빠 밑에서는 일하기 싫다고 했습니다. 장인덕으로 먹고 사는 놈처럼 보이기 싫다고 말이에요. 당신 일 구하던가 아니면 나랑 헤어지던가 선택해. 우리가 헤어지게 되면 희준이 내가 키울 거야. 그런 줄 알아. 저는 그날부터 장장 3개월가량을 아들아이와 함께 친정에서 지냈습니다. 친정 부모님께 그제야 상황을 말씀드렸죠. 두 분 다 할 말을 잃으신 듯 했어요. 상황을 말씀드리면서도 어찌나 눈물이 나던지. 제가 처한 상황이 서러웠다기보다 부모님께 실망만 안겨드리는 것 같아 죄송스러운 마음에 눈물이 났습니다. 처음 한 달은 남편놈에게서 연락도 없었어요. 그냥 아들아이와 통화 정도만 주고받는 듯 했습니다. 아빠, 희준이 아빠 왔다 간 거야? 그러던 어느 날 가게 일을 마치고 집으로 들어오는 길에 저희 친정집에서 나오는 남편 차를 보았습니다. 내가 본 게 맞는 건가 싶어 친정아빠에게 물어보았어요. 혹시 남편이 다녀간 것이냐고 말입니다. 뭐야? 그 사람이 왜 왔다 갔어? 아빠한테 일 배우겠대? 아주 잠시나마 남편놈이 철이 들어서 온 줄 알았습니다. 친정아버지 밑에서 일을 배우겠다고 말씀드리러 찾아온 줄 알았어요. 잠깐이나마 기대했던 제가 바보였죠. 친정아버지는 제 눈치를 보다가 조심스레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도와달라고 하도 애골복골하길래 사업자금 대줬다. 뭐? 아빠, 그 사람 사업하면 안 된단 말이야. 그걸 아빠가 왜 줘요? 네가 희준이 크면 알게 될 거야. 부모 마음이 그런 게 아니다. 내 딸 자식 고생하는데 아휴, 그놈이 자리를 잡아야 네가 조금이라도 덜 힘들 거 아니야. 그 자식이 글쎄 저 몰래 친정에 찾아와 아버지한테 사업자금을 달라고 했대요. 제가 있으면 돈 얘기는 꺼내지도 못할 것 같아 제가 없는 틈에 온 듯했습니다. 자식 고생하는 거 생각해서 그 인간에게 돈을 건넨 친정 부모님의 마음은 오죽했겠느냐마는 저도 속상했어요. 속상한 마음이 화가 되어 곧장 뛰쳐나와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들어가 보니 그 인간 거실에 퍼질러 앉아 술을 마시고 있더군요. 그 와중에 의외로 정돈된 집안 모습이 눈에 들어왔었죠. 그래도 양심이 있어서 청소하고 있었나 보다 했는데 우렁각시가 있었습니다.
그 우렁각시에 대해서는 뒤에서 또 이야기 드릴게요. 술을 퍼마시는 그 자식 꼴을 보고 있자니 속이 뒤집혀서 그대로 달려가 술병을 빼앗아 내던졌어요. 아이씨, 진짜 뭐 하는 거야? 당신 우리 아빠한테 돈 받아갔어? 아, 그 돈. 참네. 이왕 줄 거면 다 주시지 절반은 뭐야? 날 못 믿는 거 아니야? 남편 놈은 제 물음에 적반하장으로 어이없다는 듯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냥 다 주면 되지. 너무한다면 제게 짜증을 부렸죠. 장인어른이 자기를 못 믿어서 절반만 준 거 아니냐면서 말입니다. 나 당신한테서 그 돈 다시 받아가려고 온 거야. 뭐? 이 돈을 왜 가져가? 나 이거 사업자금 명목으로 엄연히 빌린 거야. 빌린 거. 그게 빌린 거야? 내가 당신 속을 모를 줄 알아? 어영부영 나랑 우리 희준이 거들먹거리면서 우리 부모님한테 돈 뜯어갔겠지. 대체 언제 철들래? 어? 그 돈 다시 내놔. 내가 말했지? 당신 사업할 생각 꿈도 꾸지 말라고. 그냥 아빠 밑에서 일을 배우던가 다른 일 구해서 하라고. 그렇게 말아먹고 망했으면 됐지. 왜 당신만 생각해? 저희 두 사람의 대화는 몇 년째 똑같았습니다. 사업을 해야겠다는 남편놈과 절대 사업할 생각 말라는 저의 의견이 늘 부딪혀왔죠. 저는 물었습니다. 대체 무슨 사업을 하길래 그렇게 큰 돈이 필요한 것이냐고 말이에요. 몇 천만 원이나 되는 돈을 친정아버지한테서 받아간 그것부터가 의심스러웠어요. 그 자식은 제가 묻는 말에 너는 말해줘도 모른다며 큰 소리만 칠 뿐 이렇다 할 정확한 말은 하지 않았어요. 그 모습을 보는데 희한하게 찜찜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여자의 감 있잖아요. 저는 남편놈에게서 저희 친정아버지가 주신 돈을 제 통장으로 이체까지 시키는 걸 확인하고 나서야 다시 친정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곧장 흥신소에 의뢰했어요. 말씀드렸다시피 말도 안 되게 깨끗한 집이며 반찬에다가 남편놈이 손에서 핸드폰을 놓지 않는 게 영 이상했거든요. 이거는 한 달 동안 남편분 행적 담은 사진. 이거는 녹취한 겁니다. 아이고, 아드님도 아직 초등학생이라고 하셨죠? 영 마음이 안 좋네요. 네, 감사합니다. 장장 한 달여간의 남편을 추적한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역시나 제 예감이 맞았죠. 그 사람은 다른 살림 중이었습니다. 두 집 살림이요. 그런데 상간녀인 그 여자가 누군 줄 아세요? 저와 가깝게 지냈던 남편놈 직원이었습니다. 남편이 운영하던 가게의 그 젊은 직원이요. 남편이랑 장장 10살 이상 차이가 나는 20대 직원이었습니다. 참, 대체 언제부터 그렇게 지내왔던 건지. 사람에 대한 믿음이 순식간에 사라지더군요. 사실상 별거를 해온 상황이었기에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의 아픔 따위는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냥 열이 뻗쳤어요. 두 연놈을 어떻게 매장시켜버릴까 그 생각만 있었죠. 흥신소에서 증거자료를 받자마자 변호사 사무실로 찾아갔습니다. 아, 또 이것저것 뒤져보니 그 자식이 별거 기간에 저 몰래 대출까지 받았더라고요. 천만다행으로 별거 이후 이혼소송 이후부터는 대출이든 재산이든 재산 분할이라 채무에 서로 영향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실을 확인하자 더욱더 그 자식이랑은 이혼을 해야 하는 게 맞구나 확신이 들었죠. 저의 상황에 맞는 변호사를 만나고 자료를 보여주고 2주가량 정도를 저 혼자 차근차근히 이혼을 준비했습니다. 저 이혼할 거예요. 우리 희준이를 위해서라도 이혼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죄송해요. 잘 사는 모습 보여드렸어야 하는데 제가 너무 힘들어서 안 될 것 같아요. 미안해 엄마 아빠. 그리고는 친정 부모님께 이혼을 할 것이라며 말씀드렸어요. 울지 않으려 했는데 주책 없이 나오는 눈물 때문에 옷 앞섭이 다 젖을 정도로 울면서 말씀드렸습니다. 친정 부모님 두 분 다 요즘 이혼이 무슨 흠이냐라며 이혼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께 이혼하겠다고 말씀드린 그날 저녁 저는 남편놈에게 이혼을 고했습니다. 나는 절대로 이혼 못해. 장인어른, 장모님, 저 이혼 못합니다. 예상은 했지만 역시나 그 인간 저희 친정집에 찾아와 대문을 두드리며 행패를 부리기 시작했어요. 혹시나 해서 저희 친정언니 집에 아들을 보내둔 게 잘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사람은 1시간 가까이 저희 집 대문 앞에서 소리를 지르고 악을 쓰고 난리를 피웠어요. 참다 못한 제가 밖으로 나섰죠. 당신 미쳤어? 누구 마음대로 이혼이야? 내가 이혼할 것 같아? 내가 미친 게 아니라 네가 미친 거겠지. 너 주원이랑 살림 차렸더라. 진짜 어이가 없어서. 너 양심은 있냐? 어? 그래놓고 우리 희준이한테 아빠 소리 듣고 싶었어? 저는 그 자식에게 제가 갖고 있는 증거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 줄 알았나 봐요. 그냥 자기가 직업이 없는 이유로 제가 이혼을 하자고 한 줄 알았는지 사진을 받고는 꽤나 당황한 눈치더군요.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들여다보던 그놈에게 하나하나 다 이야기했습니다. 아빠가 너 사업 처음 시작할 때 1억 주셨던 거 그것도 내가 받을 수 있더라. 그것도 이혼 위자료 청구하면서 같이 할 거고 심주원한테도 내가 소송 걸었어. 당연히 우리 희준이도 내가 키우게 될 거야. 그러니까 너 지금 있는 집에서도 내일 중으로 짐 빼줄래? 나 그 집 내놨어. 저희 가족이 살고 있던 그 집도 친정에서 해준 것이었어요. 친정 부모님과 함께 그 집을 내놓았죠. 그 인간이 저희 친정에서 해준 집에 하루라도 더 있는 게 끔찍했거든요. 저는 제가 그렇게 말을 잘하는 줄 몰랐습니다. 또박또박 조목조목 다 정리해서 얘기해 주었어요. 세연아, 그게 나는 헤어지자고 했는데 심주원 그 어린애가 걔가 계속 매달려서 안 맞는 주면 죽겠다고 하는데 어떡하냐? 나 정말 아무것도 안 했어. 밥만 먹고 그런 게 다야. 그 자식은 그제야 제게 매달려 변명을 늘어놓더군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 그만하라고 했습니다.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더라고요. 사람 마음 식는 거 한순간인 줄 그때 알았습니다. 그 인간이 뭐라고 하든 말든 저는 이혼할 거라고 완강한 태도를 보였어요. 얼마나 실랑이를 했을까요? 그럼 나 대출만 조금 갚아줘. 그럼 이혼할게. 당신 정말 최악이다. 내가 그걸 왜 갚아? 당신 알아서 갚아. 어차피 우리 별거 기간 증명할 것도 나 다 있어. 별거 기간 중에 생긴 건 당신 혼자 책임지는 거라더라? 아니면 심주환한테 가서 당신 돈 좀 갚아달라고 해. 걔 당신 없으면 죽는다고 했다며. 그 정도면 대출금 갚아주겠지. 저는 저렇게 말을 하고 뒤돌아서 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 뒤에도 그 자식이 집 밖에서 난리를 치길래 경찰을 불렀습니다. 그 인간은 그렇게 다시 한번 경찰차에 타게 되었죠. 저는 마음을 독하게 먹었어요. 이번 기회가 아니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변호사님, 저 다 받아낼 수 있게 해주세요. 제가 선임료는 얼마든지 드릴게요. 저는 칼같이 다 받아냈어요. 그 인간은 탈탈 털어도 먼지 하나 안 나올 만큼 모든 걸 내주고 이혼을 당했죠. 그렇게 이혼을 하고 저는 이곳 서울 망원으로 이사를 와서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잠시 동안 스스로를 책망하며 동굴 속에 있었지만 지금은 그 누구보다도 밝고 즐겁게 살아가고 있어요. 이혼 당시에는 남편놈의 상간녀가 죽을 만큼 미웠는데 지금은 참 고맙습니다. 제 인생의 쓰레기통을 치워줬으니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상간녀한테 소송으로 받은 돈이 몇 천만 원대인데 빈털터리가 된 그 두 사람이 잘 살고 있는지는 모르겠네요. 소송 당시에도 그 여자아이 부모님이 바람피운 건 자기 자식 아니라며 그 아이와 인연을 끊으셨거든요. 그 친구의 젊은 인생이 아깝긴 하지만 그렇게 좋아 죽겠다는데 둘이 알아서 알콩달콩 잘 살아가겠죠. 사랑만으로 세상이 사라지겠지만은 아닌데 말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항상 듣기만 해왔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 기분이 묘하네요. 제 이야기가 흥미진진했길 바라며 이만 글을 줄이겠습니다.